러시아 영토를 비행기로 한번 날아가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세계 지표면의 6분의 1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나라는 분명히 얼지 않는 항구를 찾아서 팽창을 할 거야. 우리나라 상식처럼 돼 있는데 이것이 사실 아닐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요컨대 러시아 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국토를 가진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이게 그 세계 지표면의 6분의 1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러시아의 국토 면적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약간 착시를 일으키는데요. 중고등학교 때 배웠겠지만 우리가 흔히 접하는 세계 지도는 메르카도르 도법에 따라서 극지방으로 올라갈수록 이게 부풀려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프리카가 적도에 걸쳐 있기 때문에 부풀려 보이지 않는 반면에 이 러시아와 시베리아는 저기 북위도, 이게 북극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크게 보이거든요. 러시아와 시베리아 땅이 넓은 건 사실인데 아프리카와 비교하자면요, 아프리카의 절반 크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아프리카란 대륙이 엄청나게 큰 대륙이고 그 큰 대륙의 절반에 해당하는 국토를 가진 나라가 러시아라고 하니까 이렇게 보자면 러시아의 국토 면적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래는 그 모스크바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 국가로 출발했던 러시아 제국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러시아 평원을 확장하면서 동쪽에서는 이제 스웨덴과 폴란드를 제압하면서 엄청나게 큰 영토를 가진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그 지형과 연관이 되죠. 그런데 사실은 러시아라고 하는 국가가 유럽만 놓고 보면 제일 큰 국토 면적을 가진다고 하는데 우랄산맥 서쪽의 러시아만 따지면 그냥 큰 나라 정도인데 압도적인 큰 나라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러시아라는 나라를 압도적인 영토 대국, 엄청나게 큰 나라로 여기게 된 것은 역시 시베리아를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가장 큰 국토를 가진 국가로 우리에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러시아 제국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에트 연방이 영토를 확장하게 되는데 왜 영토를 확장하게 되는가, 그 동기가 무엇인가 에서 러시아는 이제 북쪽에 있고 추운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항구가 다 겨울에 얼어서 약점이 있기 때문에 얼지 않는 항구를 찾아서, 즉 부동항을 찾아서 확장을 하다 보니 영토가 넓어졌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요. 일단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말하고 싶은데, 첫째, 만약에 러시아와 소련이 부동항을 찾아서 팽창을 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러시아 제국과 소비에트 연방의 넓은 영토를 설명하는 한 요인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결정적이고 본질적인 요인은 아니다, 아주 부차적인 요인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듯 하고요. 또 하나, 과연 러시아 제국과 소비에트 연방이 부동항을 추구했는가, 부동항을 찾았는가, 우리나라에서 상식처럼 돼 있는데 이것이 사실 아닐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처럼 굳어있는 러시아는 부동항을 찾아서 팽창을 했다라고 하는 인식이 왜 틀렸는가를 설명을 할 텐데요. 첫 번째로, 러시아는 대륙 국가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제국을 다스릴 때 항구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안에 있는 내부 교통망을 이용하면은 충분히 제국을 통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란 것이 러시아 제국의 유지에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번째가, 만약에 러시아 제국이나 소비에트 연방이 부동항을 국가 정책의 1순위로 삼았다고 하면 그것을 보여주는 문헌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러시아 제국과 소비에트 연방에서 우리에게는 부동항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부동항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정부 문서가 없어요. 아무리 도서관과 역사 문서고를 뒤져도 그런 문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정치가들이나 위정자들이 우리 러시아에게는 부동항이 있어야 되므로 반드시 부동항을 찾아야 한다고 하는 발언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부동항 추구를 국가 정책으로 삼았다고 하는 인식 자체를 우리는 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러시아 사람들 자체는 부동항을 찾아서 우리가 팽창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없는데, 그럼 누가 그런 말을 만들어냈는가? 그런 말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대개는 영국인들입니다. 또 미국인들입니다. 19세기까지는 영국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고 20세기 들어와서는 미국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거기에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요, 영국이란 나라는 정말 조그만 섬나라지만 해가 지지 않는 대제국을 건설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대영제국이라고 하는데 대영제국의 식민지는 전 세계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국이 대영제국 유지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강한 해군력과 항구가 있어야 돼요. 전 세계의 영국인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항구들이 지구 곳곳에 있어야
있어야지 대영 제국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국인들에게는 항구가 거의 뭐 너무너무도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사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국이 19세기에 러시아와 결국은 패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게 되죠. 19세기 내내 영국과 러시아가 서로 적대하는 진영으로 힘겨루기를 해왔는데, 영국이 생각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항구가 중요하니 러시아에게도 항구가 이렇게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울 이론이라고 하죠. 자기에게 중요한 것이니까 상대방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러시아는 그 북쪽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겨울에 항구가 다 얼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겨울에 러시아에 있는 항구가 다 얼어버리니 이 나라는 분명히 얼지 않는 항구를 찾아서 팽창을 할 거야 라고 자기네 생각을 투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러시아에 투영해서 만들어낸 허상이 그 부동항 추구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영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물려받은 나라가 바로 20세기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나름대로 20세기 중후반에 전 세계에 그 힘을 뻗쳐가지고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면서 미국이 이용할 수 있는 항구를 두게 되는데, 영국인들에게 배운 바도 있고 또한 미국인들에게 그만큼 항구가 중요하니 소련, 러시아에게도 항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러시아는 분명히 부동항을 찾아서 팽창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러시아와 힘을 겨뤘던 영국과 미국이 자기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러시아에게도 항구가 중요할 것이다 라고 지레짐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 그럼 왜 영국인들과 미국인들이 러시아는 부동항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까, 근거가 없는 생각을 하게 됐을까 라고 했을 때, 이 19세기 영국, 20세기 미국이 러시아와 그 적대하면서 상대방에게 악마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이건 모든 국가들이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착한 나라고 상대방은 나쁜 나라다. 우리는 천사고 상대방은 악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마련일 텐데, 그 19세기 영국이 러시아와 힘을 겨루면서 우리 영국은 착한 나라고 러시아는 나쁜 나라다. 20세기 들어와서 냉전기에 우리 미국은 선량한 국가, 천사 같은 국가고 소비에트 연방, 러시아는 불량 국가, 악마 같은 국가라고 이제 이 이미지 메이킹을 할 텐데요. 그러면서 이 러시아 및 소비에트 연방이 그 팽창을 일삼는 호전적인 국가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실제로 러시아가 아니면 소비에트 연방이 과연 영국과 미국이 말하는 것처럼 팽창을 일삼한 국가였는가를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팽창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국이나 미국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팽창지향적인 일방적인 호전적인 국가는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영국과 미국이 그 악마 같은 국가로서의 러시아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텐데, 그럼 왜 러시아는 팽창을 일삼았는가? 동기를 설명을 해야지 그 이미지 메이킹이 설득력을 가진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이미지에 악마 같은 존재로서 팽창을 일삼는 러시아라고 하는 호전적인 국가의 팽창 동기를 설명할 때 설득력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부동항입니다. 저 나라는 부동항이 없기 때문에 팽창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결국 요약을 하자면 러시아는 부동항을 찾아서 팽창한 적이 없다. 아니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부동항 추구란 것을 러시아의 최고 목표라고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목표였을까? 그렇진 않았을 것이다. 그런 목표를 러시아가 추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비중과 중요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아주 부차적인 목표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다른 요인에서 우리가 러시아 제국의 광대한 국토를 설명을 해야 될 텐데요. 저는 이것을 시베리아라고 생각합니다. 시베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러시아 제국이 차지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엄청나게 큰 나라라고 하는 인식이 생겨났을 텐데, 그러면 시베리아를 차지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는가를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근대 초에 무역을 통해서 세계 패권 지역이 되는데, 아시겠지만 유럽인들이 아시아나 다른 지역으로 이제 팽창하게 되는 과정에서 동기가 바로 경제적인 수익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찾아서였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마르코 폴로가 동방에 지팡구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지팡구라는 나라에서는 금과 은이 땅에 굴러다닌다, 이런 얘기를 동방견문록에 씁니다. 그리고 그 동방견문록을 읽은 유럽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가면은 금과 은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걸 찾아가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세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동쪽으로 인도나 중국 아니면 일본으로 가는 경로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동쪽으로 가는 경로보다 서쪽으로 가는 경로를 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콜럼버스죠.
콜럼버스가 이 대서양을 건너서 계속 항해하다 보면은 지구가 둥그니까 서쪽으로 가면은 결국은 인도, 중국 지팡구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죠. 그러다가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럽인들이 새로운 대륙의 존재를 알게 되는데 콜럼버스는 그것을 인도로 알고 계속 금과 은을 사였지만 그게 없었죠. 그런데 나중에 그 콜럼버스의 그 후예들이 결국은 오늘날의 그 중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대륙을 식민지로 샀는데 거기서 결국은 귀금속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포토시라고 하는 그 남아메리카에 있는 어떤 지역인데 거기서 세계 최대 은광이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 남아메리카를 통치하는 그 소유한 국가가 바로 이제 스페인이었는데 스페인이 결국은 이 포토시 은광을 개발해서 원주민들 노동력을 착취해서 엄청나게 많은 은을 캐내고 그 은을 실어서 스페인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최고 부자가 되죠. 그래서 엄청나게 생활 수준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스페인으로 흘러들어온 포토시의 은들이 유럽 각지로 퍼져서 전체적으로 유럽의 경제 수준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서 사치품을 많이 쓰게 돼요. 옛날에 뭐 귀족들이나 왕족들도 사치품을 추구했지만 이제는 생활 수준이 올라가니까 일반 뭐 중산층들도 사치품을 쓰려고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장 사치품의 대명사가 바로 모피입니다. 모피. 짐승의 털가죽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로 이 털가죽이 귀해서 왕족이나 아주 그 고위 귀족들만 이 모피 옷을 입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생활 수준이 올라가니까 일반 중산층들도 이제 모피를 입으려고 했다고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럽에서 모피 수요가 폭증을 합니다. 근데 이 모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쉽게 말하면 털가죽을 가진 그러니까 담비라든지 이런 동물들을 사냥해야 되는데 유럽에서는 그런 모피를 가진 동물, 모피 수가 그게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한정된 모피 수가 많이 있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추운 지역이고 그다음에 산림이 많아서 담비, 어민 뭐 이런 아주 질 좋은 털가죽을 가진 동물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이 모피 수를 잡아서 털가죽을 만든 다음에 서유럽에 팔면은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모피 수를 계속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피 수가 또 어느 순간에 씨가 마르게 되죠. 러시아에 있는 정확히 말하면 우랄 산맥 서쪽에 있는 러시아 영토에 사는 담비들이 거의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러시아 사람들이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가장 확실하게 벌 수 있는 방법이 서유럽에 모피를 수출하는 것인데 이 모피 수가 씨가 마르니까 계속 모피 수를 찾아야 되겠죠. 근데 모피 수가 더 많이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시베리아였던 거예요. 시베리아는 당시에 일단 인구가 희박하고 그다음에 한대 기후여서 아주 그 담비라든지 어민 같은 털가죽을 가진 모피수가 넘쳐나게 된 것이고 계속해서 모피를 찾아서 시베리아로 확장하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이 시베리아를 확장할 때 그쪽에 강력한 국가가 있으면은 이 확장 과정이 상당히 더디거나 어려웠을 텐데 사실 시베리아에는 아주 인구가 희박하고요. 그다음에 원주민들의 문명 발달 정도가 아무래도 뒤처져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손쉽게 러시아가 시베리아 원주민들의 저항을 제압하면서 빠른 속도로 동쪽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0년이 안 되는 기간 만에 이 우랄 산맥을 넘어서서 베링해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넓은 시베리아 영토가 바로 러시아 제국의 영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베리아를 넘어서서 아시아 대륙 끝까지 간 다음에 거기가 바로 이제 베링 해협일 텐데요. 베링 해협을 넘어서면 알래스카가 있죠. 그 알래스카까지 러시아 사람들이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찾아서 오늘날 캘리포니아까지 가요. 캘리포니아에 러시아인 식민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러시아 제국은 전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제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제국은 일단 유럽의 영토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의 시베리아라는 영토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북아메리카의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까지 걸쳐있는 해안지대를 가진 세 개 대륙에 걸친 대제국이 됩니다. 아시아를 팽창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제 모피를 찾아서였는데 아무래도 알래스카와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모피의 공급이 별로 원활치가 않고 러시아 제국의 수도인 모스크바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너무 커가지고요. 결국 알래스카와 이 캘리포니아 이쪽 지역을 우리가 유지해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미국 정부에게 그걸 팔았던 것이죠.
러시아라고 하는 국가가 많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편견의 대상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일단 조선의 선비들이 러시아와 그 관계를 맺는 첫 계기가 바로 나선정벌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무력 충돌로 러시아라는 나라를 처음 접하게 되면서 첫 관계가 꼬였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중국 지식인의 책을 통해서 러시아를 또 조선 선비들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조선 책략의 기본적인 구도가 러시아라는 국가가 이쪽 동아시아를 침탈하고 있으니 이 국가를 중국, 미국, 조선들이 연합해서 막아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과연 여기서 또 이제 러시아라는 나라가 그 동아시아를 침탈하려고 했었는가는 또 따져봐야 될 문제겠지만 어쨌든 간에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중국 지식인의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러시아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접촉인데요. 거기서도 적대적인 국가로 설정이 돼 있었죠. 자, 그리고 냉전 시대에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진영에 속하게 되면서 그 반대편에 있는 사회주의 진영의 러시아, 소련이라는 국가와 반세기 동안 적대적인 자세를 취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번에 걸친 계기를 통해 서 러시아는 우리에게 항상 적대적인 국가, 나쁜 국가, 아니면 못된 국가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데 그런 잔상이 남아서요. 소련이 해체되고 냉전이 끝나고 러시아란 국가의 속성이 바뀌었는데도 예전의 잔상을 가지고 러시아를 보면서 우리가 러시아란 나라의 편견, 선입견, 잘못된 인식을 지금도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더더욱더 침공국가라고 하는 인식이 더 강해졌는데 그 나름대로 비판을 해야 되겠지만 러시아란 나라의 속성을 그런 사건 때문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것도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러시아란 나라를 있는 그대로 보려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 또 그것이 우리의 이익과도 상당히 부합된다. 뭐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제 말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